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한계용 강사이고요. 시작 전에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잘 들리시는지 한두 분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오디오 소리가 작거나 좀 이슈가 있으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웨비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6월 26일이고요.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과 멀티 어카운트 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된 한계용 강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효과적인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이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멀티 어카운트 운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효과적인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판매 스케일업을 위해서 카테고리 확장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때 어떤 전략과 전술로 카테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먼저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세일즈 스케일업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저의 실제 사례이고요.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세일즈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릴 카테고리 확장과 그리고 멀티 어카운트 운영 이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베이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배경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3월까지,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판매 대행 사업 위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만큼 이베이 판매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판매 대행 사업을 이제 계약이 종결되면서 이베이에 다시 집중을 하면서 이베이 마켓이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것을 겪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 숫자를 직접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모티베이션을 좀 시켜드리려고 제 숫자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2월 달에 요 현재 판매하는 계정의 매출이 12,000달러였어요. 12,000달러. 2월이 보이시죠? 2월. 제가 포인터를 좀 바꾸겠습니다. 12,000달러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에 저희가 외부 사업을 종료를 하면서 이베이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 정도부터 이베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매출이 33,000불로 뛰면서 전월 대비 약 한 284% 정도 성장을 했어요. 당연히 이때 이제 3월 중순부터 거의 매일 야근을 했던 것 같고요. 거의 뭐 2개월 동안. 그래서 4월 달에는 요 금액 33,000달러의 매출이 이렇게 79,000달러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145%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럼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4월에서 당연히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뭐 리스팅 많이 하고 뭐 광고하고 프로모션하고 하면서 효율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에는 이 금액이 12만 2천 불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53%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집중하기 전에 12,000달러에서 5월에 12만 달러까지 한 11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베이 마켓이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존을 직접 해보시면 정말로 판매 정책이 까다롭고 굉장히 뭔가
어,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쇼피 같은 경우는 또 인당 구매 금액이라든가 아직 고객의 그 바잉 파워, 구매력이 아직 크지는 않잖아요. 쇼피가 싱가포르 빼고는. 그래서 사실은 매출의 한계가 사실은 극명한데, 이베이 플랫폼은 아마존, 쇼피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베이 플랫폼만큼 특히 이제 브랜드 오너가 아닌 리셀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베이 마켓만큼 효율이 좋고,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마켓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 숫자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10배가 상승을 해서 5월에 매출 12만 달러를 찍은 것을 실제 제 숫자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럼 실제 제가 어떤 전략과 물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조금 경험치가 있잖아요. 뭐 제가 강사 활동도 하고 이베이 판매를 한지 벌써 16년, 17년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동안의 경험치 그리고 경험했던 카테고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상황이랑 저의 상황이 그렇게 막 아주 그렇게 그 편차가 크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다시 이베이 플랫폼에 집중을 하면서 리스팅을 1000개 이상씩 하면서 매출이 성장하고 프로모션과 광고 전략을 통해서 이베이 플랫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뭐 또다시 깨닫게 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일 카테고리 수익의 변동성의 위험이 있죠. 단일 카테고리만 다룰 경우에 수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검색 노출의 한계가 당연히 극명하다는 거. 그리고 경쟁 심화에 따라 마진이 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다 리스크잖아요. 그다음에 고객당 매출이 한계가 있죠. 한 카테고리에만 판매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네 가지 토픽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카테고리 수익의 변동성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많은 셀러, 여기서 많은 셀러는 그 아주 신규 셀러, 뉴셀러 말고 어느 정도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중급 셀러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급 셀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죠. 물론 싱글 셀러인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중급 셀러고 벌써 판매한 지 5년이 됐는데 하나의 카테고리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네 개, 다섯 개, 10개 카테고리를 다룬다. 그런 셀러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에 따른 매출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즌 상품, 여름 시즌 상품만 판매한다, 겨울 시즌 상품만 판매한다, 그러면 이런 계절성을 갖고 있는 이런 계절 아이템에 따라서는 그 계절에 따른 매출이 변동될 수 있겠죠, 당연히. 또한 경쟁 심화에 따라서 판매가 급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합니다. 또한 트렌드 변화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위험이 당연히 상존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의 카테고리만 갖고 있을 때 트렌드가 갑자기 변했다. 또는 모든 상품들은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도입되고 뭐 그다음에 성장하고 성숙기가 있고 그 하락기가 있듯이 쇠퇴기가 있듯이 이 제품 수명 주기도 굉장히 빠르죠. 물론 이제 이 수명 주기가 굉장히 빠른 거, 즉 시장에 나왔다가 반짝 팔리다가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이런 사이클이 빠른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늦은 것도 있는데 이런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위험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트렌드는 장기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고 단기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으나 이 트렌드 변화가 여러분들의 사업의 리스크를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 변화는 어, 4월이죠. 4월 웨비나에서도 잠깐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단일 카테고리만 다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의지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매출 구조가 지속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색 노출의 한계를 들 수가 있고요. 이베이는 캐시니 알고리즘에 따라서 상품을 노출하는 게
플랫폼이 되겠죠. 즉, 이베이 검색 알고리즘을 캐신이라고 하는데, 캐신의 알고리즘은 검색 키워드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카테고리만 다룰 경우에는 노출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고 판매 범위가 당연히 제한적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다양한 키워드,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 다양한 연관 상품을 통해서 그만큼 노출 기회를 갖지 못하겠죠. 단일한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만 다룰 경우에는. 다음으로는 확장된 카테고리로 고객의 접근 포인트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객이 여러분의 스토어로 유입시킬 때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키워드 뭐 이런 아주 비슷한 카테고리만 갖고 여러분의 스토어로 들어오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들을 여러분의 스토어로 유입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룰 경우에는 더 많은 검색 노출과 이에 따라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경쟁 심화, 즉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하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인기 있는 카테고리일수록 셀러의 수가 증가하여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베이는 판매 수량이 그대로 모두 노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셀러가 금방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아이템을 검색할 때 이베이에서 특히 한국 셀러가 얼마나 파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카테고리별로 또는 아이템별로 판매 수량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할 겁니다. 일례로 다른 플랫폼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존은 판매 수량이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냥 바이어들이 남긴 리뷰 숫자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쇼피에서 남겨지는 판매 수량도 굉장히 러프합니다. 사실은 쇼피에서의 판매 수량이 그게 이그저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베이의 판매 수량은 바로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베이에서의 판매 수량은 정말로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경쟁자가 금방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조금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베이는 완전히 오픈마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카테고리일수록 셀러가 금방 출현하게 되고 경쟁이 점차 금방 심화하면서 마진이 하락되는 구조를 갖기가 굉장히 쉬운 마켓입니다. 대신 또 하나 자본력 있는 경쟁 셀러의 출현은 여러분의 사업 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자본금을 얼마나 갖고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본력이 있는 경쟁 셀러 같은 경우는 매입력이 클 거고 매입력이 커지면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바로 기존의 셀러들을 압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력 있는 경쟁 셀러의 출현도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카테고리와 소싱처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카테고리 그리고 새로운 소싱처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 지금 어떤 분이 뭐 채팅창에 잠깐 남겼는데 카테고리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금 요 첫 번째 세션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리고 이베이 재팬에서도 요구하는 거는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을 이야기를 할 때 다이소 백화점 모델이 절대로 아니에요. 백화점은 1층에 패션 명품부터 해서 저 위에 맨 위에 푸드코트까지 정말로 층별로 다양하잖아. 이거는 백화점 전략은 이베이에서 사실은 맞지 않고 점진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베이 카테고리의 확장에서 이 카테고리의 확장의 핵심은 유관된 카테고리로서의 확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을 유의 깊게 들으실 때는 지금 내가 지금 패션 카테고리, CSA 카테고리, 클로즈 취재 액세서리를 다루고 있는데 전자제품을 다루라는 얘기인가? 이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유관 카테고리로의 확장 그리고 대체제가 있는 그리고 뭐 이런 유관 카테고리로 확장하라는 이야기지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확장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쟁이 덜한 틈새 상품으로 그리고 고부가가치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 정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직 여러분들의 전략 카테고리가 없으신 셀러분들 그리고 내가
카테고리에 대해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어떤 카테고리에 비중을 넣어야 될지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카테고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기존에 탑에 있는 메인에 있는 카테고리 셀러들과 경쟁한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쟁이 덜한 니치 마켓의 니치 상품들을 타겟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확장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고객당 매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단일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동일 고객에게 반복 구매는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컴퓨터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하나 팔았어요. 노트북만 팔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노트북을 샀던 그 고객이 여러분의 스토어에서 노트북을 또 구매할 찬스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어쨌든 뭐 자녀나 위해서 더 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구재 같은 경우는 반복 구매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카테고리만을 다룰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이 반복 구매는 제한적이다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동일 고객의 반복 구매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고객 획득 비용, 이걸 CAC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머 애쿼지션 코스트라고 해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광고비죠. 광고비 같은 이런 고객 획득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판매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객 획득 비용, 여러분의 그 리스팅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어로 잠재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낮춰갈수록 유리한 거죠. 반면에 연관 제품군, related product를 갖추게 되면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여러 번의 매출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바이어들이 남기는 피드백, 이 긍정 피드백, 파저티브 피드백 비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피드백 비율 그리고 피드백의 개수가 다른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도 더 느꼈고요, 그거를. 그래서 3개월 동안 피드백 수를 굉장히 빠르게 축적을 했어요. 이번에 확장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고객들이 이 카테고리, 지금 피드백이 많이 쌓인 카테고리를 구매할 때 리스크를 컨버전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즉, 바이어가 그냥 클릭하고 빠져나가는 비율 말고 실제적으로 클릭하고 세일즈 컨버전 레이트, 판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이렇게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테고리 확장이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카테고리 확장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일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테고리 확장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와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 조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판매 활동을 해나갈지가 결정되는 게 사실은 시장 조사와 이 판매 데이터 분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즉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지금 이 뒤에 것들이 정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시간도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조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시장 조사와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확정 짓게 되겠죠. 확장 카테고리를 어떤 것으로 카테고리로 확장할지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하고 그리고 판매 테스트를 거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는 운영에서 여러분들이 판매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최적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확장할 때 단계는 제가 이렇게 PPT를 정리를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 조사와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고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내 기대치를 충족시켰을 경우에
그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집중을 하면서 운영 최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단계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성공의 50%는 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의 방법과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 조사는 사실 뭐라고 딱 하나 찝을 수는 없고요. 굉장히 브로드하고 다양하고 뭐 미묘하면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주말에 장을 보러 뭐 트레이더스를 갔다, 아니면 뭐 코스트코를 갔다, 아니면 온라인에서 쿠팡에서 뭘 사기 위해서 쿠팡에 들어갔는데 뭐가 보이더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유념해서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베이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뭘 팔아야 될지 이 카테고리와 아이템에 대한 이슈가 늘 관심사잖아요. 그거는 뉴셀러, 중급셀러, 파워셀러 뭐 10만 달러 넘는 20만 달러 판매하는 셀러도 누구나 항상 고민하는 문제죠. 아이템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민감하게 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먼저 뭐 이베이나 아마존, 그다음에 샤피, 그다음에 알리바바, 그리고 이런 글로벌 오픈마켓에서의 시장 조사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가장 수월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X 등에서 트렌드와 어떤 이슈 등을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을 많이 보는데요. 틱톡은 조금 뭐랄까 좀 너무 매몰되는 느낌은 있어서 저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위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 테마를 가진 웹사이트 또는 전문 매거진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아이템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전거 카테고리를 다룬다. 그럼 사이클 매거진은 반드시 보셔야 되죠. 뭐 그 사이트도 보셔야 되고 관련돼서 뭐 이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무슨 당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나 매거진 반드시 시장 조사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역 정보 사이트, 무역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한 매크로한 관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는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탑백이 있어요. 이 아마존 탑백은 이런 카테고리별로 1등부터 100등까지 어떤 제품인지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탑백 치게 되면 이렇게 베스트셀러 카테고리로 바로 보여질 겁니다. 검색 결과.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만약에 CSA 카테고리를 다룬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크록스가 1등으로 뜨는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니까. 크록스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은 반팔 티셔츠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충 5장인가? 6장인가? 6장에 18달러예요. 19달러. 그래서 굉장히 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봐서 아마존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그 카테고리의 탑백에 올라 있는지를 보시게 되고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어떤 니즈와 어떤 구매 후기를 남겼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베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통계 포털, 이건 트러스라는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무역 정보를 보여주는 포털이에요. 그래서 트러스라는 게 있고요. 제가 한번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웹브라우저를 띄웠는데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혹시 모르니까 제가 화면 공유를 했으니까 다 보이실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PPT를 공유한 게 아니라 이쪽 모니터 2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보이실 거라고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탑백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크록스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여긴 뷰티 앤 퍼스널 케어에서는 1번부터 쭉 뒤로 가면 다 당연히 100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는 어떤 제품이 지금 아마존에서 가장 핫한지를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뭔가 그 시장의 어떤 그 현재 판매 데이터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트렌드가 어떤 게 가장 핫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 소싱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매출의 거의
50%는 미국에서 나오지 않나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타겟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가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트러스라는 거고요. 트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 이 일을 해오면서 국가기관에서 보여주는 정보 사이트, 어떤 사이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UI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요국가 미국에 어떤 아이템이 나가고 어떻게 나가고 HS 코드는 뭐고 지금 건수가 어떻게 되고 기타 등등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주요 판매 국가는 호주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호주로 어떤 HS 코드를 갖고 있는 아이템이 이번 달에 얼마로 판매가 됐고 최근에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 추이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만이 사실은 무역 이런 포털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런 매크로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시장 분석의 핫템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 요게 그냥 그래픽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그 빅데이터를 돌려서 요 키워드의 크기가 검색량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6개월로 해놨잖아요. 얘를 1개월로 줄이고 조회를 하면 이 빅데이터가 돌면서 1개월 동안에 가장 핫한 키워드, 검색량이 많았던 키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돌면서 지금 이제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핫한 키워드예요. 가장 검색량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렉트릭 팬이에요. 왜죠? 여름이니까 휴대용 아시죠? 이거 뒤에 그 2차 전지 충전기 달려있어 충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지하철 뭐 기타 등등 버스 기타 등등. 그래서 보면 당연히 에어컨디셔너 있고요.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러면 아까 6개월에서는 코스메틱이 가장 키워드 검색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렉트릭 팬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렉트릭 팬에 대한 지금 전 세계적인 수요가 많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보면 이 중에서 캐치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역 통계 사이트 포털인 요 트라스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럼 다시는 닫고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성공의 50%는 시장조사에 달렸다고 봅니다. 시장조사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 어떤 카테고리에 진입을 하는지가 사실 성공의 50%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조사는 그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하고 계신 내용들이고 뭐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장조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다못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요즘에 뭘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뭘 갖고 노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초등생들은 장난감이나 뭐 아니면 자기네들이 노는 것들 이게 다 그룹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동료 피어 그룹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심지어 그런 거를 통해서도 시장 조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 데이터 분석이에요. 판매 데이터는 마켓 내에서 발생하는 판매 결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은 판매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요. 쇼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러프합니다. 대신 이베이에서의 보여주는 판매 데이터는 100% 정확하죠. 당연히 리스팅을 타고 들어가면 판매 솔드 스토리가 바로 나오잖아요. 예전만큼 판매 뭐 옵시, 베리에이션까지 보여주진 않지만 누적 판매 개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솔드 아이템 그리고 예전에 그 테라픽이라고 불렸던 프로덕트 리서치도 여러분들이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 셀러들 중에서 탑에 오른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거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 평균 배송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마켓 조사를 통해서 이베이에서 이 프로덕트 리서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러 본인 남의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퍼포먼스 카테고리 그 퍼포먼스 탭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일즈 리포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어떤 SKU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지, 얼마나 판매되는지를 당연히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 기간 그리고 어느 정도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어, 내가 어느 카테고리로 확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초보셀러이고 이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다양하게 다뤄요. 초보셀러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조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컴퓨터도 뭐 처음에 컴퓨터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화장품 파는 거 보고 화장품 올리고 누가 장난감 파는 거 보고 장난감 올리고 누가 매거진 파는 거 보고 매거진 올리고 케이팝 파는 거 보고 케이팝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굉장히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하실 시도를 하실 겁니다.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 판매 데이터가 어떤 카테고리 확장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SKU로 좁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중에서도 예를 들어 CSA 카테고리 중에서도 클로즈 슈즈 앤 액세서리 카테고리 중에서도 유일하게 나는 예를 들어서 양말이 잘 팔리고 있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말하고 유관된 양말의 브랜드를 확장할 수도 있고 양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페이크 삭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스포츠 약물도 있고 등산 약물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내 세일즈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확장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퍼포먼스 메뉴에 있는 트래픽 지표를 보셔서 어떤 상품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지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실 거니까 솔드 아이템 어떤 이베이 플랫폼에서 어떤 제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솔드 아이템 그리고 프로덕트 리서치 예전에 테라픽이라고 불렸던 이 프로덕트 리서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반팔 티셔츠로 이걸 검색해 본 거거든요. 그럼 맨 상단에 있는 게 지금 판매 금액이 12,000달러예요. 아니 11,000개를 팔아서 98,000달러예요. 이 하나 아이템 갖고. 대단하죠. 그죠? 지금 판매 가격은 8.7달러예요. 보이는 게. 이게 아마 하나 같은데 12,000개를 팔아서 지금 판매 매출이 이 아이템이 누적으로 98,000개, 10만 불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판매하는 반팔이 과연 이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그러면 역으로 이 제품을 갖고 내가 이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리서치까지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가 되고 판매 데이터까지 분석해 되고 나면 확장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여러분들이 백화점식으로 확장하는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중에서 그래도 효율이 꽤 좋은 판매 전환율도 높고 판매량이 제법 나오는 카테고리의 제품과 연관성이 높은 카테고리로 확장하셔야 되는 게 오늘 카테고리 확장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이 높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확장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제 또는 연계제 중심의 확장 카테고리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고객의 구매 행동 분석도 사실은 필수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만약에 바이어라면 내 상품 중에서 이거를 샀을 때 또 같이 카트에 담아서 컴바인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상품이 과연 뭐가 있을까? 즉,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함께 필요로 하는 제품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상상을 해보시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온라인 마켓에서 어떤 상품들이 번들로 구성되는지 조사해서 이런 확장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듯이 경쟁 셀러나 타겟 셀러들도 전략적으로 벤치마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략적으로 benchmark한 경쟁 셀러가 이번 달에 어떤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확장했는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확장 카테고리 선정의 핵심은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 연관성이 높고 그 고객의 니즈를 확장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상품군을 추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형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보완제, 영어로는 complementary product라고 하는데요. 보완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면 가치가 커지는 제품을 보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예시는 스마트폰을 쓸 때 보호 필름, 보호 강화 유리 이런 거 필수적으로 쓰잖아요.
카메라를 사용할 때 삼각대, 물론 필수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요런 스마트폰에는 보호필름, 카메라에는 삼각대 요런 것들을 보완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제, 연계제는 related product라고 해서 사용 환경 또는 사용 목적이 비슷한 제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쓰는 사람은 액션 그 야외에서 뭔가 컨텐츠를 촬영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액션캠에 대한 니즈도 있고요. 당연히 노트북을 산 사람은 무선 마우스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연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사람은 보호필름이나 액정 강화유리, 카메라는 삼각대 기타 등등 카메라 가방 이런 쪽으로 보완제 성격을 갖고 있는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로 확장하시라는 뜻이고요. 드론을 파는 셀러들 같은 경우는 액션캠, 노트북을 파는 셀러는 무선 마우스나 그다음에 마우스패드 이런 쪽으로 연계제로 확장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트 구성 상품이 이게 번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판매하는 셀러, 키보드를 구매하는 바이어들은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를 살 때 또 필수적인 마우스 패드에 대한 고객의 니즈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트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팔 때 마우스 패드까지 같이 번들로 묶어서 파는 거예요. 보통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우리가 국내에서도 온라인 스토어를 보면 추가 상품이 밑에 쭉 걸리잖아요. 뭐 심지어는 전혀 관계없는 뭐 허쉬 초콜릿 이런 것도 추가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드에서 번들로 사는 거. 그럼 번들로 사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배송비가 애드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컴바인 쇼핑할 때 배송비 쇼핑 디스카운트를 또 디스카운트 쇼핑을 배송비를 디스카운트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번들 프로덕트도 당연히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마우스만 팔기도 하지만 마우스하고 패드를 같이 번들로 묶어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우스를 파는데 무조건 마우스 패드를 무조건 마우스 단독으로 안 팔고 마우스 패드랑 반드시 마우스 패드랑 묶인 번들 상품만 판매한다? 이것도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마우스 패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난 마우스 패드가 불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우스를 파는데 마우스 패드만을 꼭 사야 되는 번들 상품으로 구성했다고 하면 고객의 니즈는 마우스 패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번들 상품을 필요할 때는 단독 상품은 가장 당연히 기본인데 그런 기본 가장 메인이 되는 기본 상품 외에 번들 상품으로 묶은 상품은 또 다른 어나더 리스팅을 통해서 신규 리스팅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들 상품 여러분들이 세트 상품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 타겟 고객 기반의 카테고리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구매층은 같지만 니즈가 조금 다른 바이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요가복을 판매하는 셀러라고 하면 여성 요가복,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웰리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웨이트 로스, 그러니까 체중 조절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명상,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 특히 MBTI에서 I에 관련된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요가복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이나 요가 매트. 요가 매트는 사실은 이쪽 연계제, 보완제 쪽으로 성격이 강한데 이런 것들도 그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에도 충분히 니즈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아주 저칼로리 식품, 뭐 단백질에 관련된 것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건강식품이나 이런 요가 매트처럼 동일 타겟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서브 카테고리를 확장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장 카테고리 선정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의류를 파는 셀러가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컴퓨터를 추가하는 이런 넌센스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상품 소싱 및 판매 테스트예요. 그래서 상품 소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와 아이템이 선정된 후에 실제로 상품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판매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주요 소싱처는 온라인 마켓이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싱을 하고 판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매입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그 꼭 두세 번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MOQ, 최소 구매 수량을 최소화해서 처음부터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를 스타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제조사하고 접촉을 했는데 MOQ가 1000개래요.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상품성도 있고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를 낮추는 쪽으로, 즉 MOQ를 100개로 협의해서 MOQ를 100개를 줄여, 공급 가격은 조금 높아지겠지만 MOQ를 줄여서 처음에 실제로 팔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분석한 데이터와 여러분들의 감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또는 예상하고 판매는 굉장히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리에이션 3개를 선택했는데 나는 1번 베리에이션이 제일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2번, 3번이 더 잘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를 구입하실 때는 특히 처음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재고 수량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금방 장기입니다. 금방 장기이기 때문에 최소 구매 수량은 MOQ는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다. 물론 이제 확보, 제가 이 확보라는 단어도 썼는데 내가 온라인에 어디서 재고도 충분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도 매입하기에는 부담되니까 그럴 때는 요 제품은 내가 온라인 그 링크 여기에서 충분히 언제든지 판매됐을 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확신이 있으면 매입을 안 하고도 할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이베이 정책상은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입할 때도 수량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딱 명확하다고 하면 동시에 상품 등록을 빠르게 진행하고 상품 등록 무조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심 상품에 등록한 상품, 즉 와치, 한 사람을 와처라고 하고 와치 카운트, 즉 찜한 상품 관심 등록을 한 찜한 사람 이런 와치 카운트와 트래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일주일 대비, 한 달 대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클릭수 대비 세일즈 컨버전 레이, 요 판매 우리는 입장에서는 판매죠. 판매 전환율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한경 강사가 판매 전환율을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메뉴에 들어가서 판매 전환율을 봤더니 2.5%예요. 100명 중에 2.5명이 클릭하고 구매를 했다는 뜻인데 2.5% 너무 낮아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몰에서의 그냥 평균적인 구매 전환율을 보통 1.6% 또는 2%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매 전환율이 3%, 4%된다 꽤 높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7%, 8%가 나온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구매 전환율, 그 판매 전환율이 2% 언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1% 이내에서 2% 사이면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 10%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 대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셀러 대비 그리고 아주 큰 자본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평균적인 자본을 갖고 하는 셀러라고 하면 요 판매 전환율이 1%에서 2%대 정도가 1%에서 2% 사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1.5, 1.2, 1.8 이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주요 소싱처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소매 온라인 몰,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또는 특정 브랜드 몰 이런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시겠죠. 가장 부담이 없고 가장 일반적인 소싱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매몰, 도매몰 같은 경우는 뭐 도매국, 도매매, 뭐 사입삼촌, 그다음에 오너클랜 등 여러 가지 도매물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매물 사이트에서는 소량으로 뭐 5개, 10개, 3개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소매 가격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도매몰은 사실은 예전만큼 그렇게 가격 경쟁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격 경쟁 경우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낱개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을 때 그 가격과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도매물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오픈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에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오픈 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기반의 사입처도 소싱처로 몇 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도매 관련된 오픈 채팅방, 오픈 채방 그래서 이런 오픈 커뮤니티에서 사입할 수도 있겠죠. 매입할 수도. 그래서 이런 데는 아이템이 굉장히 트렌디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한 아이템들이 좀 많이 다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죠.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올리면 바로 정보 전달 이루어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B2B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도매몰이고요. B2B몰은 조금 다르죠. 알리바바나 중국에 1688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제조사들하고도 직접 여러분들이 협의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내 제조사, 국내외 제조사, 비트몰 이런 데서도 대량 구매 협의도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알리바바 중국 지금 이제 중국의 제조사들이 4월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있는 재고가 쌓인 중국의 제조사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도 OEM 제조를 맡길 수가 있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전보다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알리바바나 1688 같은 데서 그 중국의 제조사를 섭외를 해서 OEM 제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그 셀러 중에서 6개월 만에 중국 제조사를 해서 OEM으로 제조해서 팔았던 그런 셀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셀러가 아주 월 10만 불, 20만 불 팔았던 셀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제조사를 접촉을 해서 실제로 OEM 제조까지도 했던 셀러들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단계, 카테고리 확장 단계 전략 중에서 네 번째인 상품 소싱과 판매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말이 빠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최적화요. 이제 판매 테스트까지 다 했다고 보면 운영 최적화는 이제 제품을 소싱하고 판매 테스트까지 완료한 다음에 말 그대로 판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 이후에 리스팅 관리, 트래픽 확보, 프로모션 광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영 최적화는 한 번 리스팅했다고 해서 그 리스팅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리스팅을 최적화, 즉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 부족하면 타이틀도 보강하고 디스크립션도 보강을 하고 이미지도 보강하고 동영상도 보강을 해서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와 동영상 그리고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어가 주목할 수 있는 리스팅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에 중요 키워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20자가 남는다, 30자가 남는다고 했을 때는 아주 직관적인 셀링 포인트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바이어들이 잠재 고객들이 딱 그 리스팅을 봤을 때 바로 이 제품을 쓰면 뭐가 좋다는 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셀링 포인트를 키워드에도 이 타이틀에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타이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우리 그 캐릭터 숫자는 80자긴 하지만요. 그거를 정확하게 잘 고려하신 다음에 셀링 포인트도 타이틀에 녹여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격 정책 정말로 중요한 건데 많은 셀러들이 본인의 마진 정책이 있어요. 나는 마진 정책이 20%다, 30%다. 나는 15% 미만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이 있는데 저하고 그러니까 그 많이 판매된 그 리스팅 아이템하고 이제 지금 카테고리 확장 단계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있는 그 앞에 초입 단계라고 하면 가격은 여러분의 마진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 책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여기서 좀 패착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마진 정책에 따라서 시장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시장에서 시장 평균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가격 책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판매 가격은 판매가 늘면서 피드백도 이제 한두 개, 다섯 개, 이렇게 10개, 50개 축적이 되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마진율을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내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냥 평균 판매 가격으로 책정했을 때 평균 마진이 10%다. 그럼 10%에서 처음에 팔다가 이제 노출도 첫 페이지에 뜨고 그러면 다음에 나의 마진 정책 30%니까 현재 마진 30%를 30%로 그냥 점프한다. 이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진을 조금 올려서 15% 정도로 올려보는 거죠. 15%를 올렸을 때 가격을 올렸을 때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고 판매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서베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20%로 올리고 25%로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나 이런 것들이 총 그로스 세일이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타겟 마진율
10%까지 올리셔야지 처음부터 10%에서 30%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서서히 올리면서 판매 추이를 꼭 보시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 가격 정책. 특히 신규로 내가 확장하는 카테고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전략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프로모션 전략, 프로모션 있잖아요. 올더 디스카운트, 세일 이벤트, 쿠폰 이런 것들. 그래서 바이어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 같다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프로모션을 계획을 하셔야 돼요. 할인하는데 3%. 물론 없는 것보다 좋은데 바이어들은 3% 갖고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모션 전략은 특히 초반에 왜 제가 이 카테고리 확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가격 정책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프로모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알고리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팔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팔린 상품이 또 팔려요, 오늘. 그리고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이 더더욱 잘 팔리고,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은 1년이 지났음에도 안 팔리는 상품들 수두룩하잖아요. 그거는 이베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베이 알고리즘의 핵심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죠? 검색에 되는 임프레션 대비 클릭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클릭 대비 실제로 판매로 전환되는 판매 전환율이 얼마나 높은지, 요 세 개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얼마나 노출이 잘 되는지, 임프레션 대비 클릭률, 클릭 대비 얼마나 판매로 전환되는지, 판매 전환율.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가장 캐시니 검색 엔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로모션 전략도 실질적으로 조금 바이어들이 움직일 수 있게 프로모션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격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나의 노출도 향상을 위해서 타겟 마진도 줄이고 프로모션도 바이어가 체감할 수 있게 프로모션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특히 제조사, 브랜드 오너라고 하면 더더욱 처음에는 마진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마진을 갖고도 판매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브랜드사들은 가격이 무너지는 걸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죠? 세일 이벤트가 있잖아요. 즉 리스티드 프라이스, 즉 우리가 그 상품을 등록할 때 등록한 가격을 리스티드 프라이스라고 하잖아요. 등록된 가격. 등록된 가격은 30달러를 두고 이번 달에 새로 진입하고 새로 스토어를 만들고 했으면 초반에 스토어 뭐 오픈 이벤트나 이런 걸 30% 세일을 하시라는 뜻이잖아요. 세일 기간이 끝나면 리스티드 프라이스 30달러를 그냥 다시 백 되잖아요. 원복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 정책을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는 이베이에서 광고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리스팅 광고, 그다음에 스토어 광고, 그다음에 오프사이트, 이베이 외에서 움직이는 오프사이트 광고 세 가지 광고 툴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 리스팅 광고 중에서 제너럴 이 프로모티드 리스팅, 즉 리스팅을 프로모션하는 이 광고는 제너럴하고 예전에는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지금 제너럴이라고 바뀌었죠. 즉 제너럴하고 지금 프라이어리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너럴은 광고 셀러가 설정해 놓은 광고율에 따라서 판매가 됐을 때만 이제 셀러에게 광고비를 부과하는 방식인 거고 프라이어리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C 기반의 클릭당 광고잖아요. 근데 클릭당 광고는 여러분들이 그 효율, 로아스를 아직 측정을 못 해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모티드 리스팅의 제너럴은 필수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만에 11,000달러를 12만 불로 11배를 3개월 만에 증가시켰잖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프로모션과 광고했던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숫자예요. 프로모션 사례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10% 프로모션을 했어요. 세일 이벤트를 했는데 이때 판매된 금액이 54,000달러예요. 54,000달러. 단 10% 세일했음에도 불구하고 54,000달러의 판매를 6일 만에 54,000달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어떨까요? 광고. 제가 프로모티드 리스팅 제너럴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광고 사례입니다. 패스트먼스예요. 즉 5월달 광고예요. 5월달 광고를 통해서 63,000달러를 팔았어요. 전체 5월 달에 12만 불이었잖아요. 12만 불 중에서 광고를 통해서 판매된 금액이 절반이에요. 6만 3천 불.
여기에 따른 광고비는 $1,900예요. 나누면 뭐가 나오죠? 로아스가 나오죠. 이 로아스는 Return on Advertising Spend잖아요. 즉 광고 비율 대비의 효율이에요. 즉 33배. 광고비를 $1,900를 썼는데 쓴 $1,900 광고비 대비 매출은 33배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왜? 제가 광고율을 3%를 줬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제너럴 광고, 프로모티드 리스팅 광고의 광고율을 3%의 광고율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효과가 이만큼 나오더라. 즉 광고를 안 하는 셀러들이 꽤 많더라. 그리고 프로모트 리스팅 제너럴 광고의 3%도 꽤 효율이 잘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실제 제 판매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트 리스팅 광고의 스탠다드, 예전엔 스탠다드, 지금은 제너럴, 그냥 제너럴 광고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광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진 구조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마진 구조에서 내가 광고를 했을 때 내 마진이 얼마 정도, 왜냐면 여러분들 판매 가격의 10%, 그 3%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세일즈 텍스까지 포함돼서 총 배송비까지 포함된 총 바이어의 결제 금액에 부과가 되잖아요. 3%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까지 명확하게 계산하고 광고율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 대충 광고 10% 걸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광고를 설정할 때 그 광고율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진 구조를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좀 약간 부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세일즈 텍스가 부과가 되잖아요. 가장 높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일부 델라웨어나 저쪽 오레곤 같은 경우 세일즈 텍스가 없긴 하지만 평균적인 세일즈 텍스는 저는 8%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결제하는 금액의 8%가 세일즈 텍스가 부과가 되잖아요. 세일즈 텍스에도 뭐가 붙죠? 판매 수수료가 세일즈 텍스에도 붙어요. 세일즈 텍스는 내가 받는 금액이 아닌데 그냥 이베이가 컬렉션해서 바로 IRS에 플랫폼이 납부하는 건데 우리는 받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세일즈 텍스에도 여러분들의 파이널 밸류 피 판매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이드적으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테고리 확장 단계에서 운영 최적화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많은 카테고리 확장은 운영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카테고리 확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오늘의 주제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베이 카테고리 확장에서 필요한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팔고 있는 그리고 꽤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 카테고리와 연관되고 유관되는 카테고리로 확장하라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것은 운영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뭐 다이소 얘기도 나오고 백화점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스토어가 잡화점처럼 보일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고객 응대의 복잡성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의류에 관련돼서 바이어가 물어보는 거랑 전자제품에 대해서 바이어가 물어보는 거는 아예 그 문의 유형이 완전히 다르고 클레임의 유형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 이슈가 발생을 하죠. SKU가 급격히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확장하라니까 의류도 뭐 100개, 200개, 500개는 올려보고 전자제품도 올려보고 하다 보면 그렇게 SKU가 급격하게 늘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모든 제품의 재고를 갖고 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미지를 내가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 이미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재고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재고 관리. 내가 지금 SKU를 급격히 늘려서 3,000개 가져갔는데 팔렸는데 재고가 없어요. 온라인 사서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문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어한테. 어떻게든 바이어한테 취소 요청을 뭐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캔슬 트랜잭션을 하셔야 되잖아요. CT를 여러분들이 캔슬 오더를 하셔야 되는데 주문 취소 위험이 증가가 되죠. 주문 취소를 여러분들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판매자 규칙 사이에 주문 취소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받게 돼서 결국 계정 정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카테고리 확장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거는 운영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아이덴티티가 훼손될 수 있는데 즉 너무 많은 카테고리 확장하게 되면 스토어에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즉, 이 셀러는 전자제품을 파는 건지, 의류를 파는 건지, 장난감을 파는 건지, 스포츠용품을 파는 건지,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전문성을 상실합니다. 위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고객들은 전문성 있는 카테고리에 더 신뢰도를 갖고 판매 전환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하고 비싼 제품이다. 1000달러짜리다. 근데 의류도 팔고, 뭐, 케이팝도 팔고, 뭐, 책도 팔고, 별의별 걸 다 파는 백화점 같은 셀러한테 1000달러 쪽을 사느니 한 50달러가 비싸더라도 전문적으로 그게 아주 뭔가 좀 그 전문적인 영역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는 아이템들 같은 뭔가 좀 그 굉장히 이런 버티컬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성 있는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도 이베이에서 구매를 많이 해봤지만 고가 아이템들은 TR 셀러들한테 많이 구매를 하고 피드백 100%라는 건 바이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셀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즉, 판매 기간이 꽤 오래된 셀러가 피드백이 100이다라고 하면 셀러는 어떤 식으로든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해결하고 리비전을 했거나 피드백을 수정을 했거나 어쨌든 당연히 뭔가 그 셀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파지티브 피드백 비율 100%를 오랜 기간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스토어 그리고 피드백이 높은 셀러들한테 오히려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고가 아이템일 경우에는. 그리고 스토어의 아이덴티티가 훼손될 때는 스토어 브랜딩 할 때 뭘 카테고리 뭔가 카테고리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되는데 빌보드나 로고나 뭐 기타 등등에서 타겟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워낙 다양한 카테고리를 팔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어에도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위반 리스크가 있는데 계정 정지 위험이 증가하겠죠. 무작정 카테고리를 무한대로 확장할 경우에는. 특히 뉴셀러와 확장을 많이 하는 셀러의 가장 취약한 규정이 뭐죠? 배로입니다. 배로.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이 배로를 위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될 거고요. 배로는 이미지를 직접 제작할 때는 배로 위반 리스크가 대폭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식 상품 등록은 이미지 자체 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되고요.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이제 CS, 고객 응대의 어려움이 증가해요. 즉 고객 경험 측면, 즉 피드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다양할 때는 CS에 대한 어려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대응 시간이 낭비하게 되고 고객들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카테고리의 고객 기대치에 부합하는 리턴 정책, 배송 정책, 그리고 포장의 품질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 확장은 아주 전략적으로 유관 카테고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제, 그리고 유관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고객들한테 뭔가 가치를 더 줘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까 고객 구매 행동을 분석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바이어가 이거를 살 때 같이 살 만한, 같이 사면 좋을 것 같은 고객들한테 어떤 그 경험을, 고객 경험을,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그런 카테고리를 확장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주제인 카테고리 확장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효과적인 멀티 어카운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20분 정도 하고 Q&A 10분 정도 하고 4시 반 정도에 아마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적인 멀티 어카운트는 카테고리 확장에서 더 나아가서 판매 계정을 복수로 운영하는, 즉 멀티 어카운트를 통해서 판매를 스케일업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이때 셀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위주로 살펴볼게요. 이 멀티 어카운트, 즉 복수 계정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고 추가로 매출을 스케일업하기 위한 게 이 아젠다의 목적인데 실제로 저의 실제 사례를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이 시점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대행 사업을 3월에 종료를 하고 4, 5, 6 딱 3개월 만에 12만 달러를 만들면서 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었죠. 3만 불, 8만 불, 12만 불로 3개월 동안 늘어나면서 제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카운트, 즉 계정을 하나 놀던 계정이 있어요.
놀던 계정을 하나 다시 싹 비우고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면서 이 메인 계정의 카테고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되 기존에 갖고 있던 안 쓰는 계정, 즉 어카운트를 달리해서 옮겼다는 뜻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메인 계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메인 계정에서 팔기에는 아이덴티티랑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놀고 있던 계정을 하나 싹 비우고 거기다가 카테고리를 신규 카테고리로 확장해서 이제 복수 계정을 운영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복수 계정,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완전히 메인 계정이랑 다른 신규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서 4월 달 매출에 6,000달러를 매출을 했어요. 6,000달러. 한 달 만에. 그죠? 그러면 메인 카테고리하고 이거를 더해서 4월 달에는 8만 불에 8만 6천 불을 했네요. 그럼 왜 5월 달 매출은 안 보여요? 그때 백그라운드도 말씀드리면 이 카테고리를 신규 어카운트, 물론 이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어쨌든 이제 서브 계정이죠. 세컨 계정에서 판매를 하면서 우리 쪽 귀책 사유는 아니었어요. 우리 쪽 귀책 사유가 아닌데 그 바이어들 쪽에서 미국의 세관 정책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세관에서 굉장히 뭔가 좀 계속 스톡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바이어한테 요구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커스텀에서 홀딩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바이어가 캔슬을 하고 그리고 리턴되는 비율이 넘어져서 제가 왜 이거를 실제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계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냐면 요 세컨 계정에서는 그동안 팔아본 경험이 없었던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 CBP, 미국 세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지를 몰랐죠. 왜냐하면 새로운 카테고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달에 요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계정이 정지가 됐고, 계정이 정지가 되면 대신 이제 이베이 그 관련된 그 실무자 쪽, 그 관련된 담당자 쪽에서는 판매 건수 대비 주문 취소가 되는 비율이 높고 리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 판매 리스크 때문에 계정을 정지했던 거거든요. 대신 영구 정지가 아니고 일시 정지였어요. 한 달 동안 판매를 해보고 한 달 있다 다시 보자라는 게 그 계정 정지 할 때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셀러의 귀책 사유는 없었거든요. 바이어가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뭔가 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당연히 좀 그 점수를 좀 받았고 그리고 배송을 했던 것들은 피드백들을 다 요청을 해서 잘 받았어요. 피드백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리스크 팀에서 이베이의 리스크 팀에서 계정 정지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셀러 귀책 사유로 저렇게 리턴 건수와 판매 취소 건수이 많았으면 영구 정지 당연히 됐을 테지만 곰곰이 따 케이스별로 보니까 이거는 셀러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셀러가 판매했던 것 중에서 파저 피드백은 다 100%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계정을 다시 린스테이트 해도 된다.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6월 초인가 요때 다시 계정을 복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6월 초 중순부터 다시 리스팅을 다시 다 릴리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요 계정에서도 또 오늘인가 어제 또 500달러짜리가 하나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는 제가 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멀티 어카운트의 리스크 그리고 내가 기존에 몰랐던 신규 카테고리로 진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계정 정지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라고 제 실제 사유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는 여러분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하는 건 이거죠. 온리 원 어카운트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번 4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크를 해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정책 위반, 케이스 대응에 미흡해서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고객 불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계정이 정지될 리스크는 항상 상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이 정지되면 여러분의 수익은 곧바로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할 경우에는
한 계정이 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서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상품 분리. 아까 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카테고리랑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다루기 때문에 세컨 카테고리로 완전히 신규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면서 완전히 계정을 분리시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러의 관점에서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셀러분들 중에서 전자제품, 화장품, 장난감, 뭐 서적, 케이팝 한 10개의 메인 그 큰 카테고리 기준으로 한 10개의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셀러들도 대형 셀러들도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셀러에 따라서 좀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계정을 분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셀러의 전략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카테고리는 사실은 버티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전문성 있는 카테고리를 가진 스토어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및 마케팅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 A/B 테스트. 우리가 보통 마케팅에서 A/B 테스트 많이 쓰잖아요. 조건만 달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우스를 파는데 얘하고 얘를 조건만 달리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을 달리해 보든가 타이틀을 달리해 본다든가 프로모션 테스트를 달리해 본다든가 광고를 다르게 테스트를 해보는 목적으로 계정을 나눠서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대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상품으로 중고 리스팅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정별로 판매 국가를 구분해서 타겟 고객을 확장하는 거죠. 이거는 4월달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베이닷컴 계정, 메인 계정 말고 호주 계정, 영국 계정을 하나씩 갖고 있다. 문제될 건 없죠. 그러면 중복 리스팅 뒤에도 나오지만 중복 리스팅에도 해당되지 않고 나는 호주 바이어한테 호주 사이트에 올려서 호주 바이어를 타겟한다. 그럴 때는 호주 사이트를 하나, 호주 계정을 하나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테스트와 마케팅 전략을 다양할 수 있는 게 멀티 어카운트입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을 달리할 수 있는 게 멀티 어카운트이기도 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 확장 쪽에서도 꼭 말씀드렸던 유의사항, 그리고 이 멀티 어카운트에서도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게 운영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노력과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매 경험이 쌓이셔야 돼요. 그래서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전략 먼저 볼게요.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별 운영 목적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메인 계정이 있는데 얘를 어카운트를 확장을 하는데 지역별 계정, 호주 계정, 영국 계정,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별 계정으로 또 확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해칭 계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계정이 예를 들어서 빌로우 스탠다드로 떨어진다든가 계정 정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다든가 이럴 때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계정을 하나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목적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 계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쪽은 이렇게 했을 때 메인 계정에서는 이렇게 팔고 B 계정에서는 이렇게 팔 때 대신 그 중복 리스팅의 그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테스트를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모션 테스트 그리고 광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약간 테스트 계정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한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갖고 어카운트를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별로 비춥니다. 그럼 이제 어카운트를 운영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카테고리가 다르다, 그리고 브랜드가 다르다 하면 분리해서 운영하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스토어 아이덴티티도 아까 분리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스토어 아이덴티티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 각각 별도의 스토어 로고, 계정 로고, 빌보드,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티를 갖게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각 계정별로 카테고리별 전문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별 운영 차별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프로모션 툴을 조금 달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인 계정은 예를 들어서 오더 디스카운트, 예를 들어서 세일 이벤트 위주로 해보고 그리고 B 계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더 디스카운트 위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프로모션 방법을 달리한다든가 광고는 이쪽은 프라이어리티 이쪽은 제너럴 광고 이렇게 광고 방법을 달리해 본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좀 테스트해 볼 수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홍보도 다른 플랫폼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셜 미디어 홍보를 하는 건 이베이 스토어 링크를 걸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홍보를 거는 거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리스팅 자체에 링크를 걸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그냥 바이오그래피 그냥 메인 계정에다가 걸 수 있으니까 소셜 미디어 홍보도 메인 계정은 인스타 그리고 세컨 계정은 틱톡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정별 운영을 차별화해서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할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 어카운트는 순차적으로 확장을 하셔야 돼요. 즉 신규 셀러, 제가 말하는 신규 셀러는 6개월 정도 안 되고 피드백이 100 미만 이런 물론 뭐 경험치와 여러 가지 전문성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미만, 피드백 100 미만 이런 신규 셀러가 멀티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것은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메인 어카운트만 갖고도 정말로 버겁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효율이 잘 나온다. 그럼 세컨 어카운트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리고 뭐 직원도 없이 혼자서 한다. 그러면 메인 어카운트만 갖고도 메인 계정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이상 없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어카운트는 필수가 아니고 옵션입니다. 옵션.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신규 셀러는 멀티 어카운트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메인 잘 키운 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판매 경험을 쌓고 피드백 100개 이상 정도 넘어가신 다음에도 멀티 어카운트가 필요하다. 기존의 메인 계정은 CSA 카테고리 클로즈 슈즈 앤 액세서리로 가지만 세컨 카테고리 나는 스포츠용품 카테고리로 분리를 하면서 멀티 어카운트로 가고 싶다. 이럴 때 전략적으로 왜냐면 이쪽 스토어 아이덴티티상 여기다 같이 믹싱하기에는 너무 조금 애매하니까 이런 전략이 있을 때 멀티 어카운트로 확장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 계획도 사전에 수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렇게 하고 6개월 이후에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메인 어카운트가 3만 불 정도가 나오고 피드백도 1000개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에 나는 세컨 계정을 만들겠다. 이런 나름 여러분들이 전략을 갖고 세컨 계정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복 리스팅 절대 금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멀티 어카운트가 이베이닷컴에 메인 계정과 부계정이 있어요. 즉 미국 이베이닷컴에 퍼스트 계정과 세컨 계정이 있을 때는 어차피 오너 정보도 똑같아요. IP도 똑같아요. 접속 IP도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베이는 세컨 계정 그리고 메인 계정 다 이셀러라는 거를 시스템에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계정과 세컨 계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리스팅을 올릴 수 없어요. 이거는 중복 리스팅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세컨 계정과 퍼스트 계정에서는 리스팅을 달리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목적으로 부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의자가 똑같더라도 리스팅 사이트, 즉 호주, 영국 여기는 중복 리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확장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연계 계정 인식, 이건 굉장히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요. 일단 이베이는 계정 명의가 다르더라도 시스템 내부에서 접속 IP,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는 컴퓨터의 고유 정보가 있거든요. 이걸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IP 어드레스 이런 걸 갖고 시스템 내부에서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연속적으로 판매 계정이 블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 어드레스나 IP 어드레스가 동일할 경우 그리고 설령 계정 명의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으로 이베이닷컴에 있고 그리고 B라는 계정으로 예를 들어서 호주 계정이 있는데 IP도 똑같고 기타 등등 맥 어드레스도 똑같고 한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동일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관 계정으로 묶이게 되면 판매 계정이 연속적으로 블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셀러의 규칙 사유로 계정이 정지된 게 아니라 관세 정책 그리고 그 바이어들의 뭐 서류 미제출 이런 걸로 인한 주문 취소 비율이 높아서 일시 계정 정지 케이스였지만 어쨌든 대신 메인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셀러 규칙 사유는 아닌 게 명백하니까 리스크 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신규 셀러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정이 빌로우로 떨어진다든가 신규 계정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정이 정지됐다고 신규 계정 안 됩니다. 동일 명의자로.
그래서 이렇게 빌로우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계정이 정지됐을 때 신규 계정 만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의 연계 계정을 굉장히 잘 인식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육대 행사를 2년 전까지 8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강남에 교육대 행사를 하면서 많은 셀러들이 저 사무실에 와서 어 이제 저희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하고 이런 흔적이 있었는데 어떤 셀러 계정이 정지되면서 제 계정 중에 하나가 그 셀러하고 유관 계정으로 묶였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해명을 해서 그거는 뭐 이상 없이 끝냈지만 이베이는 시스템에서 연계 계정을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의자를 달리해서 뭔가를 할 꼼수 이런 것들은 잘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계정 만들 때는 빌로우로 떨어졌다든가 계정이 정지됐을 때 이럴 때는 신규 계정을 만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멀티 어카운트는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어떤 전략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이러이러한 유의사항을 갖고 멀티 어카운트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정확히 4시 20분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컨트롤 패널에 보면 거기에 Q&A가 있을 거예요.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Q&A에 뭐를 남겼는지가 다 보이실 거고요. Q&A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다니엘 킴님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이소 같은 느낌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리스팅을 1000개 정도 했는데 하루 리스팅 개수가 한 5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초반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야근을 했었죠. 뭐 별도의 프로그램을 쓰진 않았고요. 그냥 이베이에서 저는 그냥 이베이의 순정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멀티 어카운트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 다 넘어갈게요. 이거 접속 IP 문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 등록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어카운트가 아까 말씀드렸지 메인 계정, 세컨 계정, 호주 계정, 영국 계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서 총 5개 계정인데 다 제 동일 명의자예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동일 컴퓨터의 IP 그리고 와이파이와 계정 이게 또 유가나 뭐 이 IP 이슈는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박병준님 동일 컴퓨터에서 IP를 다르게 해서 하나는 와이파이를 잡고 하나는 그냥 4G 인터넷으로 잡고 두 개의 계정 접속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나요? 내가 뭔가 메인 계정, 세컨 계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뭐가 어디서 좀 확실한 근거 없는 얘기 이런 걸 들으셨나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명의자도 달라야 되고 모든 그렇게 복수 계정을 운영해야 된다. 어떤 뭐 제가 백그라운드는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IP 다 분리를 하셔서 완벽하게 계정 정보, 어드레스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뭐 PPT 파일을 전달해 드리진 않아요. 영상은 아까 요거는 매니저님이 나중에 그 서베이에 참여하시고 나면 오늘 또 녹화된 영상은 제공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건 아마 맨 위에 나오죠. 맨 위에 여기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설문조사 완료하신 분에 대해서 다시 보기 영상과 성공 셀러 가이드 PDF 파일 제공한다고 써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명의의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할 때는 동일한 IP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베이에서 계정 정지를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어카운트를 썼을 때 당연히 유관 계정으로 묶여요. 근데 한 개의 계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계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영국이나 이쪽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멀티 어카운트 전략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명확한 목적을 갖고 멀티 어카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고 내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동일 사업자 명의, 동일 명의자 기반으로 동일한 접속 IP 기반으로 멀티 어카운트를 하셔야 되는데 신규 셀러, 이베이 시작한다. 이베이닷컴에 아이디 3개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신규 셀러들 같은 경우는 멀티 어카운트에 대한 어, 약간 규제 비슷한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기존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명의자로 뉴 어카운트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그러면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한 시간 Q&A? 잠깐만요. Q&A가, 더 보기. Q&A. 아, Q&A가 여기 따로 있네요. 아, 여기가 따로 있었네요. 여기는 채팅창이었고, 채팅창에 대한 것들은 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베이를, 친구가 이베이를 하다가 저에게 양도했는데,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품 등록, 네, 이베이에서 그냥 쭉 이베이 순정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멀티플로 많이 하죠. 멀티플로 합니다. 멀티플이라는 건 여러 개 한꺼번에 놓고 항목별로 쭉쭉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겠죠. 30일 무료 반품 필수로 병행 나가고 있습니다. 반품률을 줄이기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료 배송을 하는지 아니면 배송비를 별도로 분리하는지, 이거는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리고 배송비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 바이어들은 당연히 배송비가 무료인데 왜 내가 편도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받아야 돼? 그 받아들이는 바이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굉장히 즉 중량이 크고 무거운 것들 같은 경우는 배송비를 조금 일부나 전부를 분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 이제 환불할 때 그 고객의 단순 그 반품에 대한 그 반품 배송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품률, 즉 반품 비용에 대한 것들은 크기가 크고 무거운, 즉 배송비가 많이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를 분리할 필요가 좀 있고요. 반품률을 줄이기 위한 건 무조건 바이어가 반품 케이스, 리턴 케이스를 열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부분 환불이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반품을 최대한 막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미국이야.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반품 배송지를 미국이 아니고 한국으로 해놨다고 하면 이베이에 반품 라벨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을 원천적으로 클로즈하는 게 맞습니다. 케이스를. 그다음에 이제 환율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환율이 또 1350원 미만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1300 얼마를 끊었는지 아직 모르는데 1350원이 50원 안팎인 것 같은데 환율이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내렸어요. 제가 4월 달에만 해도 설명드릴 때 1430원, 40원 이 정도였고 제가 판매에 설정한 환율이 138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을 134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 조정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4월 달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어 달러 정책은 약달러야, 약달러.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 제품의 판매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긴 합니다.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원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1300달러를 당분간은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바닥 근처에 왔지 않나 싶어요. 1320원 미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 있죠. 그것도 밑으로도. 브라질 고객에게 세금 내기 싫다고 한꺼번에 납품했는데 배송을 어떤 걸로 하셨나요? 이건 다른 분이 답변하셨군요. 바이어가 세금 내기 싫다고. 이거 정말 제일 어려운 케이스고 제일 곤란한 케이스죠. 세금 나왔다고 세금 내기 싫다고 반품하는 거. 그건 저번에도 되게 애매한 케이스인데 4월 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국, 호주 분리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하고 호주는 영국하고 호주 이베이 사이트를 먼저 검색하니까.
그럼 집중 노출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닷컴에도 올려놓고 이베이 호주에도 올려놓으면 이베이닷컴 아이템이 호주에서도 검색은 되긴 하거든요. 대신 검색 알고리즘이 다르죠. 호주 리스팅에 집중 리스팅한 것들은 노출도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 리스팅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닷컴에도 리스팅에 있고 호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럼 세 나라 사이트에서 각각 등록이 돼서 판매가 된다는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컴퓨터대로 한정조에서 IP 두 개 써서 돌린다. 이거는 박병준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그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뭔지 그 계정 정지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계정을 분리하고 IP까지 분리한다. 그러면 그 안에 정보까지 분리하고 했으면 시스템적으로는 두 개는 별개의 계정이니까 뭐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그 로스는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컴퓨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뭐 이런 이슈는 있으니까요. 대신 뭐 그건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컨 어카운트가 빌로우로 떨어지면 메인이 빌로우로 내려가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호주 계정 만들 때 호주 IP로 해서 호주 계정 만들 때 한국 IP로 해요. 호주 IP로 할 수는 없습니다. 뭐 VPN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 계정으로 갖고 그냥 호주 이베이닷컴 AU에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Q&A까지 더 커버를 했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은 다 나온 것 같고, 오늘 지금 딱 1시간 30분, 정확히 4시 반인데, 1시간 반에 걸쳐서 지금 오늘 세션 첫 번째 카테고리 확장, 두 번째 멀티 어카운트에 대한 것들을 다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 확장이든 멀티 계정으로 즉 복수 계정으로 확장하든 사실 원리는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내가 시간 로스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복수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 어, 로그인 로그아웃부터 해서 뭐 이런 이슈 그리고 아까 또 접속 IP 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접속 IP 이슈는 목적이 완전히 딱 정해졌을 때 복수 IP를 분리하는 거지만 어쨌든 카테고리를 확장하든 어카운트를 확장하든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는 백화점식으로 판매하는 거는 조금 점진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개월 만에 10만 달러를 딱 맞춘 그 사례까지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베이 플랫폼이 효율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양한 플랫폼을 다뤄본 경험상 이베이 플랫폼의 효율 굉장히 괜찮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베이에서의 판매 정확히 전략적으로 잘 진행을 하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카테고리 확장 그리고 어카운트 확장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진행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판매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월별 소득이 많이 늘어나시고 또 판매도 많이 막 5만 불, 10만 불 넘어서 굉장히 판매량이 스케일업 돼서 이베이 판매가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